자, 이번 시간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범곤 CFP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재무설계 개론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는지 전체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재무설계 개론 목차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문항수는 전체 1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과목이 합산이 됩니다. 거기서 또 5문제가 출제돼서 1과목이라고 하는 재무설계 개론 파트에서는 전체 20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제1장에는 재무설계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AFPK는 재무설계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장에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한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전체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AFPK 재무설계 개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목들도 모두 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관련돼서는 한 2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제3장에서는 재무제표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이해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분석 및 평가 단계고요. 자, 4단계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단계. 자, 그다음에 5단계는 제안서를 실행하는 단계이고요. 자, 6단계는 점검하는 모니터링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 배우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 재무설계 프로세스 중에서 3단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3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3자 재무제표의 이해 파트가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작성하는 이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한 3문제에서 6문항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장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 예산의 정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획된 소비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5장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관련돼서는 이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구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한 2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6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신설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개론 15문항 플러스, 자, 그다음에 직업윤리, 자, 5문제에서 20문항 중에 70%, 즉 14문제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 우리의 합격 점수 70점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1장으로 가서 재무설계 이해 파트의 제1절 재무설계 개념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재무 상태는 다른 두 경제 주체,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를 다루는 것이 재무 설계이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제1절 재무 설계 개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는지, 첫 번째로는 재무 설계의 정의,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는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 재무 설계의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1절에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제 1로 넘어가서 자, 재무 설계의 이 파트 중에 포인트 1번 재무 설계 정의 관련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자, 개인의 삶의 목표, 자,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먼저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과정을 재무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다 나와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간혹 이 재무적이라는 표현만 언급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때는 틀린 문장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 설계에서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재무 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고객과 재무 설계를 진행했다, 재무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는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6단계는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모니터링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재무설계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자, 고객의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면 종합재무설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종합재무설계. 혹은 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재무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단일 재무설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합재무설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고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자, 재무설계는 반드시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내용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는 종합재무설계를 통해서만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재무설계 정의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에 넘어가서 이제 자, 재무설계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영역은 우리가 AFPK 시험을 응시할 때 전체 7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재무관리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는 내용을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이 재무 상태가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이러한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상태는 현금 흐름과 예산, 그 다음에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 그다음에 순자산은 자산부채 상태표에 언급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에서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미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축과 소비 성향이 미래의 재무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비 성향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자, 저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의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의 노출을 관리하는 전략.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위험 관리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투자 설계 관련돼서는 자, 투자 설계의 핵심은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해서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 목표는 금전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금전적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 설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자산을 잘 운용하고 형성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물 투자와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재무 설계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내가 임차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지 혹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금융을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 설계 파트가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은퇴 설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고객이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 달성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은퇴 설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자산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와 저축, 그 다음에 예상 투자 수익률 등을 검토하는 이러한 것을 은퇴 설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세금 설계. 자,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재무 설계에서의 세금 설계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이연 전략에 중점을 두며 모든 재무적 결정은 세금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재무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과세 이연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듣게 돼요. 과세 이연. 자, 이 내용은 보통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 이연 또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매년 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가 점유할 때 그때 세금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자 수익률이 가미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설계는 부의 이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사전, 사후, 자산 이전에 중점을 두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설계와 매우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금 관련돼서 상속 또는 증여 관련된 부분이 마찬가지로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 전체 7개의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각각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미리 한번 그냥 선행학습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3번으로 넘어가서 자, 재무설계와 재테크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테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로 투자 수익과 투자 수익의 극대화가 중요한 목표이며 자, 그 돈이 필요한 시기나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므로 그 투자 결과가 인생에 필요한 목적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쉽게 생각하면 자,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돈을 마련을 합니다. 목돈을 마련을 해서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재무 설계의 경우는 자, 돈의 양보다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하여 자, 재무 목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를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재무설계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 목적에 맞게 무엇을 한다? 저축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일단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다음에 사용처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무설계의 경우는 먼저 쓸 돈의 사용처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목적에 맞는 저축을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목표 달성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4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러한 재무설계는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세 번째로는 소비자 니즈의 변화. 그래서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문장들만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설계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혹은 소비자 니즈의 변화 중 없는 내용들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현재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오래 삽니다. 아시죠? 그러면 실제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자금을 빨리 소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 절판에 거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실행하는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일단 사람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자산 축적 기간보다는 자산을 소비할 기간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금융환경 변화. 자,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왜 출현했냐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로 왔어요, 지금? 자, 주식시장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금융상품 출현과 저금리 기조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가져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주식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상승해서 꺾였을 때, 하락했었을 때 이러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의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재무에 대해서도 이제 재무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소비자 니즈의 변화. 자,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들도 스스로 공부해서 재무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모두 다 소비자 스스로 공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크게 어렵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이러한 조언들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5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러한 재무설계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자, 재무설계 프로세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단계 프로세스에서 뭐 하냐면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 자, 정보 수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요, 고객들은 재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잘 준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계획 수립과 실천을 염두에 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재무 설계의 효과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자, 이때는 3단계 분석 및 평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프로세스 분석 및 평가. 자,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요. 자, 일단은 개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부채 상태표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와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고객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객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무 비율을 분석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현재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위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생 전체를 조망해보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그다음에 변동 요소 등을 미리 생각해서 관리하면 심리적 또는 재무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족의 화목도 도모할 수 있다. 자, 가정에서의 돈 문제는 종종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재무적 안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자, 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족의 화목도 이끌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신뢰만한 재무 조치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재무 관리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큰 상을 지시하고, 자,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만한 재무 조치를 옆에 둘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 자, 재무적 안정으로 자,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설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은 자, 본연의 일에 대한 집중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연의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와 관련된 효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주제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재무설계 대상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1번. 자, 재무설계 대상. 자, 정답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돈이 많고 적음을 중요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는 재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연령이나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자, 소득이 적은 경우, 즉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경우에 전문가를 통한 재무 설계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재무 설계의 대상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재무 설계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재무 설계가 그럼 더 특별히 필요한 상황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큰 글씨 항목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재무 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유는 자, 경제 활동의 주체자가 실업, 장애, 사망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때는 자, 어떻게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경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 및 금융 환경은 금융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재무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쭉 하락했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더 재무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자,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니까요. 자, 심화될 때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재무 설계를 받게 되면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재무 설계는 인생 전체를 조망한 후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때도 재무 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 은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미흡하다면 반드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확보할 방안들을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산의 이전 니즈가 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무상 이전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준비되어야 하며 자산의 이전은 재무설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장기간 걸쳐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사항 관련돼서는 전체 5가지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절로 넘어가서 이제 재무설계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재무설계를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한 것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개인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금융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재무적 건전성을 추구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AFPK 또는 AFPK 취득한 이후에 CFP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격은 어디에서 건너온 거예요? 자,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2절 재무설계의 역사에서는 첫 번째 재무설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 두 번째로는 국내에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설계가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무설계의 역사 혹은 외국의 역사, 세 번째 국내에 왜 도입됐는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재무설계의 탄생 및 발전 과정, 포인트 1번의 재무설계 탄생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도가 있고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각각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969년도 자, 미국 13인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금융 전문가의 필요성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설립했냐면 국제 FP 협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기억할 것은 13인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 FP 협회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71년도에 재무설계의 대학이 설립이 된다. 아셨죠? 국제 FP 협회 다음에는 일단 다음 기억할 것은 대학교가 설립됐다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첫 번째 CFP 자격 과정에 초기 표준을 제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대학교에서 무엇을 하냐? 자, CFP 자격 표장의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뭐가 되냐면 공식적으로 상표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 CFP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ICFP가 창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가서 ICFP는 국제 FP 협회와 병합해서 FPA로 발전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FPA는 현재까지 재무설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고 재무설계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발전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CFP 보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자, CFP 보드가 창설되고요. 자, 그리고 1986년도 재무설계 대학으로부터 CFP 자격 표장을 넘겨받고 자, 교육과 훈련 등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에 인증을 주어 CFP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 제도가 꾸준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CFP 자격 시험에 종합 시험을 도입했고요. 2012년부터는 자, 이러한 코스, 자, 파이낸셜 플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코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FPK 과정을 배우는데 왜 자꾸 CFP의 내용을 언급하냐면요. 자, 원래대로라면 AFP 과정이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AFP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자, AFP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몇 개국에서만 AFP 과정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은 원래 최초로 만들어진 게 CFP와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모두 다 CFP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CFP 평의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 CFP 자격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어서 자, 1990년도에 미국 CFP 보드는 국제 CFP 평의회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의 회원국은 누구다? 호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 번째? 13번째 회원국으로 CFP 자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언제? 2000년도에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국제 FPSB의 탄생. 자, 일단은 국제 FPSB가 미국에 있는 본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 FPSB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FPSB, 자, 2003년도 11월, 자, 국제 CFP, 자, 평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때 새로 설립되는 국제본부의 명칭을 바꿔버려요. 뭐로? 국제 FPSB로 확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04년도 5월에 비영리기관으로 법인이 등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FP 자격표장에 대한 지적 소유권 중 미국을 제외한, 자, 이 문장도 자주 등장해요. 미국을 포함한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죠? 반드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재반 권리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각 회원국의 CFP 자격 인증 기관은 국제 FPSB가 제정하는 국제 표준과 지침에 따라 전문 교육, 그다음에 자격 시험, 그다음에 실무 경험, 그다음에 직업 윤리 및 그다음에 업무 수행 기준 등을 따르고요. CFP 자격 인증자 및 자격 갱신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제 FPSB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CFP 보드는 자, 미국 내에서 CFP 자격 표장에 대한 지적 소유권과 CFP 자격 인증, 갱신 등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리를 또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자, 재무설계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69년에 13인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다? 국제 FP협회를 만들었고요. 자, 이게 바로 재무설계가 시작한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71년도. 자, 바로 생긴 게 뭐예요? 대학교를 떠올리면 됩니다. 아셨죠? 국제 FP협회 다음에는 자, 재무설계 대학이 설립이 되었고요. 자, 재무설계 대학에서는 CFP 초기 표준 제정을 하였으며 73년도에는 CFP 자격 표장을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자, ICFP가 창립되고요. 자, ICFP가 왜 창립됐냐면 자, CFP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립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5년도에 CFP 보드가 발족이 되고요. 그래서 CFP 보드는 자, CFP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험 제도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90년도에는 자, 국제 CFP 평의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회원국은 호주고요. 자, 우리나라는 13번째로 2000년도에 재무설계, 즉 CFP 자격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1년도에 이제 CFP 종합시험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ICFP와 IAFP가 병합해서 FPA가 설립되고 2004년도에 국제 FPSB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자, FP 국제본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국제 FPSB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와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주제 4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재무설계 국내 도입 배경 관련돼서 내용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1번. 자,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1990년대 이후 IMF 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증권, 그 다음에 보험 등 각 영역 사이에 높은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업종 간 경계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때 재무설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업계의 관심이 기업에서 누구에게? 가계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 많은 기업이 부도를 경험하게 되고 자, 이에 금융회사들도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되는 거죠? 자, 개인인 가계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에 자, 그러면 각 금융기관별 다 도입 현황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행에서는 자, 고소득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자, 과거에 유명했었죠. PB 관련돼서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업계의 경우는 개개인의 라이프 플랜을 기초로 한 본격적인 맞춤형 상담 영업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자, 세 번째로는 증권회사, 자, 달라진 투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산 운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러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에 비해서 자,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자, 이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한국 FP 협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자, 체계적인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설계의 도입은 자, IMF 위기를 극복하고 자,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었고요. 자, 이에 재무설계를 국내 정착시키고자 무엇이 설립된 거죠? 한국 FP 협회가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생겼냐면 자, 2000년도 4월 한국 FP 협회가 창립됩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 6월 미국 CFP 보드와 업무 제휴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제휴를 통해서 자격 인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재무설계가 국내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04년도 2월 자격 인증과 회원 관리 기능을 분리시켜놨다. 이것은 별표치고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볼 때 어디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시험 접수를 하냐면 한국 FPSB에는 자격 인증 기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 FP 협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 된다? 시험 관련돼서 우리가 응시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P 회원이 됐다라고 하면 회원과 관련된 관리는 한국 FP 협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인증 관련된 거는 한국 FPSB, 그 다음에 회원 관리 기능은 한국 FP 협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주제 5번에 자, 국내 자격 인증 제도 관련돼서 먼저 AFPK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FPK는 자, CFP 자격의 입문 과정이다. 그래서 한국, 호주,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운영되는 예비 자격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FPK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CFP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 FPSB가 제시하는 AFPK 자격 요건은 3, 2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현재 이 교육을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교육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요. 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FPK 인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CFP의 경우는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자, 국제 FPSB가 제시하는 CFP 자격 인증 요건은 전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육. 자, CFP도 AFPK와 마찬가지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A 과정에 없는 이 경험과 관련된 요건이 있습니다. 경험은 일반적으로 그냥 실무 요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한 3년 이상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CFP 자격 인증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네 번째로는 윤리 관련된 부분들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험 목적상에서 외울 것은 3, 2와 관련된 부분, 4, 2와 관련된 부분들 각각 내용들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A는 3, 2 교육, 시험,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CFP의 경우는 자, A 과정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현재 경험 관련된 요건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강과 관련돼서 우리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재무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감소될 때. 자, 감소가 아니라 이때는 뭐라 그랬죠? 심화될 때 뭐가 재무설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인생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 뭘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고객의 인생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 우리 재무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자산의 이전의 니즈가 있을 때, 이때는 상속 설계를 통해서 재무 설계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무 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FPK 재무설계 개론 첫 번째 시간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